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금요일엔 이분들과 함께합니다. 뉴스톱 김준일 대표,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전술핵 논쟁 점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핵 무장을 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일단 배경은 북한의 도발, 위협 이런 것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요. 네. 이거 간단하게 좀 전해드리면 어젯밤에도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또 북의 도발이 있었거든요. 어젯밤 10시 30분 그리고 그때 시작을 해서 자정 지나서 오늘 새벽 0시 20분까지 북한 군용기가 이 전술조치선 이남을 넘어와서 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1시 50분쯤에는 이 평양 순안 쪽에서 또 동해 쪽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한 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지난 밤에도 또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예. 새벽이었어요. 그렇죠. 네, 핵에는 핵으로 맞서야 된다 이런 핵 무장론이 그러다 보니까 여권에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네. 일단 큰 그림은 여당 국민의힘이 핵 무장론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면서 군불대기 여론을 좀 만들고 있고요. 대통령실은 당연히 아직 뭐 단정적인 입장을 내놓진 않았어요. 여론 초회를 보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일단 여당 내에서는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 김기현 의원, 또 나경원 전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이런 당 지도부나 중진 의원급들이 이 핵 무장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이 핵 무장론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었잖아요. 네, 거기에 비하면 지금 이제 도어 스태핑 출근길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들을 보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해서 조금 톤이 변한 건 사실이죠. 맞습니다. 그렇죠. 원래 임기 초에도 외신 인터뷰할 때 전술핵 재배치는 배제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어제 도어 스태핑, 그러니까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국내와 미국 조야의 확장 억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경청하고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 원론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원천 배제보다는 훨씬 더 조금 더 핵 무장론 쪽으로 좀 다가간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 네. 처음 그 여당 일각에서 나온 주장은 전술핵 재배치하자는 거였죠? 네. 전술핵이라는 게 많이 표현은 들으셨을 텐데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전략핵하고 좀 비교가 되는 개념입니다. 네. 이 전략핵이라는 건 흔히 이제 영화에서 보는 도시 하나가 없어질 정도의 강력한 무기가 전략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술핵은 이 핵 배낭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좀 네. 굵지 짧게 조그맣게 범위를 좁게 해가지고 쓰는 그런 무기고요. 전술핵 재배치란 표현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재배치니까 옛날에 배치가 한번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냉전 시대 때 쭉 돼 있었고요. 1991년에 이 비핵화 공동선언 한반도에서 핵을 쓰지 않기로 하면서 모두 다 철수를 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리고 또 나머지 가능성들은 뭐 미국의 핵을 공유한다라거나 아니면 미국 핵 자산을 상시 배치한다거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세 갈래네요. 하나는 우리도 핵무기 개발해가지고 갖자 네. 핵무장론. 두 번째는 전술핵 예전에 뺐던 거 다시 넣자 뭐 이 정도. 그렇죠. 세 번째는 미국의 항공모함이 핵 실어서 우리 근처에 주둔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거를 결국에는 근데 우리가 자체 무장하는 거 외에는 미국 거를 다 빌려오거나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결단이 사실은 중요한 또 이 지점입니다.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 정치권의 반응은 어떤가요? 야당은 반대하고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핵무장을 반대하는 논리 그걸 그대로 차용했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일단 핵무장을 우리도 하게 되면은 북한의 핵 보유 정당화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서로 핵무기를 갖다 보니까 군비 경쟁이잖아요. 네.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다. 평화 위협될 수 있다. 그리고 주변국에서도 당연히 반대를 할 것이고 역시 또 미국도 반대할 가능성이 또 굉장히 큽니다. 김준일 대표. 예. 지금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우리 박 기자가 쫙 정리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미국 얘기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미국 얘기가 우리와 이제 동맹을 맺고 있고 특히 핵에 관해서는 이제 미국이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어떤 걸로 보여요? 지금까지의 미국의 어떤 스탠스는 예. 전술핵 한반도 배치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일단 그 박순봉 기자가 잘 설명을 했는데 전술핵이라는 게 아예 폭발력 자체를 한 0.1킬로톤 정도로 제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국지적으로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유럽의 나토에는 이제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과거의 소련 이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했던 거고 한국도 그래서 배치해 달라라는 건데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만 신경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전술핵 자체가 일단 많지가 않습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략핵은 많아요. 아, 폭발력이 커다란. 큰 거 예, 예. 이거는 많은데 이미 이제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뭐 중국하고 이제 감축 이게 있으면서 이거 자체가 많지 않아 가지고 어디선가 빼와야 되거나 새로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한국을 위해서 지금 하는 게 여력이 되느냐라는 문제도 있고 만들 수는 없는 거고, 예, 만들 예. 수는 아예 없는 거고 있는 거에서 뭔가 재배치를 해야 뭐 되는데. 그러겠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쉽지 않은 거 문제가 있고 이게 이제 우리 감정상 북한이 핵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가지고 있으면 대응이 되지 않겠냐라는 건데 이미 그러니까 지금 한미일 연합훈련을 통해서 만약에 미국이 그 군사적으로 실제 도발을 하면은 뭐 로널드 레이건은 오고 지금 다 초토화시킬 수가 있는 지금 전력이거든요, 한국이. 근데 이거를 굳이 가져와야 되느냐? 또 하나는 한국에 두면은 어디다 보관할 것이며 그걸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이냐. 이걸 결국 버튼은 미국이 결정하는 거예요. 한국은 전혀 결정할 수가 없고 전시 작전권도 없고 미국이 다 판단하고 미국이 결정하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미 괌에서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의 전략 자산이 있고 이게 오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가장 결정적으로 군비 경쟁.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북한이 핵 가진 거 공식적으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러시아도 반발하고 중국도 이거는 우리 지금 겨냥한 거냐 반발하고 뭐 일본도 핵 무장하겠다라고 우리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경쟁이 붙어버린다. 지금 일본이 지금 군비를 올리는 이유가 GDP의 1%를 2%로 기시다 총리가 올리겠다고 했거든요. 네. 한국이 지금 GDP 3%나 써서 너무 많이 올린다. 이게 지금 논리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군비가 너무 지금 군사력이 세지고 있다. 우리 군사력 세계 6위죠. 예. 그런데 지금 만약에 핵까지 들여온다? 그러면 일본의 재무장, 뭐 일본 뭐 한미일 뭐 군사 협력을 하고 있지만 믿을 수 있습니까, 일본?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것들이 다 있어서 지금까지 안 돼 왔던 건데 이게 너무 갑작스럽게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게 지금 다 고려되면서 지금 이 얘기들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느냐 좀 이게 의아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물론 불을 댕긴 건 북한이죠. 북한이 이제 뭐 7차 핵실험 한다고 하고 전술핵 얘기하고 하니까 우리도 걱정이 돼서 이야기가 시작된 건데 쭉 현실적인 걸 고려해 보면 뭐 우리 안에서 핵을 무장한다, 전술핵 재배치한다는 거는 직접적으로 일어날 일 같이 보이진 않네요, 근데 당장. 다만 미국 국무부 쪽에서 네.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은 한국 쪽에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즉답은 안 하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대통령실도 아까 바로 즉답은 안 했다라고 표현을 네,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북한 대응할 때 전략적인 모호성은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아. 가능성은 열어두겠다라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아, 똑 부러주게 이거다 저거다가 네. 아닌 전략적인 모호함을 북에 전달하는 방식. 그렇죠. 선택할 아. 수도 있다는 여지는 주는 거죠. 네, 네. 뭐 그 전략도 가능하겠네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군의 미사일 운용과 관련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언급했어요. 네. 이 현무 낙탄 사고 강릉에서 있었던 일이죠. 이 낙탄 사고 자체도 문제였습니다. 동으로 쐈는데 서쪽으로 떨어졌던 그런 일이 있었고 당시에 군에서 발표를 할 때 군부대 안에 있는 골프장에 떨어졌다. 그래서 문제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제였죠. 민주당에서 현장 방문을 해보니까 이제 떨어진 지점의 200~300m 근처에 군 막사하고 교회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건 탄두가 떨어진 위치였고요. 추진체가 떨어진 곳 근처에는 대형 유류 저장고, 이제 기름이 들어있는 저장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유류 저장고가 근처에 있었다면 이거 자칫하면 유류 저장고 폭발할 뻔한 거 아닌가? 맞습니다. 이거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공개했어야 된다라는 지적이 야당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었던 게 이렇게 현무 이 씨가 실패를 한 다음에 에이테크스를 총 4발, 미군이 2발, 우리 군이 2발 이렇게 대응을 해서 잘 쐈다. 이런 표현으로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 군이 쐈던 2발 중에 한 발이 이 추적 신호 장치 고장이 나서 이제 어디로 날아갔는지 끝까지 확인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 좀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는 게 박정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여당 대변인인데 페이스북에다가 군이 잘못했다라는 취지로 비판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취지 자체는 어떤 거였냐면은 문재인 정부 5년간의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랬다. 이런 취지로 또 공격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아니 뭐 이게 이 정부 저 정부 할 것이 저 정부가 잘못했으면 비판 받아야 되는 거고 또 이 정부가 쏠 때 잘못했으면 고장난 거 몰랐으면 또 비판 받아야 되는 거.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부냐를 떠나서 그냥 이 상황 자체가 조금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준일 대표. 이제 짧게 얘기를 하면은 네. 지금 뭐 북한의 국방비가 얼마인지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는데 한국이 지금 북한보다 10배에서 40배 정도 국방비를 더 쓰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예, 예. 도대체 이 많은 국방비는 쓰면서 도대체 뭘 하는 거고 맨날 이렇게 불발탄도 많고 실패도 많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예, 갑갑합니다 진짜. 자, 그래요. 잠시 후에요. 저희가 이 핵에 관련해서는 전략핵, 전술핵, 뭐
요즘 복잡하시잖아요, 여러분. 저희가 한번 쫙 정리하는 시간 석윤열 교수와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박 기자. 감사원 20명 수사 요청. 어제 감사원이 보도자료 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의 인사 20명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고요. 이제 문제를 삼은 거는 서해 피격 사건 관련해서 대응이 잘 되지 않았다. 이런 취지였고요. 예. 지금 방금 보도자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양이 꽤 많았어요. A4 용지로 18장. 이제 한글 프로그램이었는데 글자 크기는 16 정도 되더라고요. 좀 글자 크기는 큰 편이었고 예, 예. 굉장히 세세하게 기록을 해서 지도도 그림으로 그래픽 같은 걸로 다 만들었고 시간대 이런 것들도 다 적었습니다. 요약해서 문제 삼은 거 좀 말씀드리면은 네. 위기관리 매뉴얼을 제대로 안 따랐다라는 거, 그리고 또 중간에 이 국방부나 국정원이 문건 같은 거 삭제했다, 즉 은폐하려는 정황이 있었다. 그리고 이 씨가 너무 빨리, 이제 이대진 씨죠, 너무 빨리 자진 월북했다라고 결정을 내려버렸다, 방향을 정해버렸다. 그리고 네. 대응도 그런 식으로 했다. 또 해경 수사 및 결과 발표 과정에서도 문제를 삼은 게 있는데 이 직접적인 범죄와 관련 없는 이 씨의 채무 관계 같은 거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내부에서 수사팀이 월북으로 단정할 수 없다라는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할 때 월북으로 단정지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하여 안보 라인의 인사 20명에 대해서 검찰 수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감사원이 요청을 한 거예요. 그 20명 안에는 누구 들어간 겁니까?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들어갔고요. 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또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런 인물들,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보도자료 공개에 뭐 문제 있다 이런 지적은 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도자료라고 꼭 표현을 감사원에서 했어요. 예, 원래는 예. 이제 중간 결과 발표가 있을 걸로 예측이 됐고 이 중간 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거치지 않았다라는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도자료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강하게 했습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좀 논란의 지점이 있어요. 그렇군요. 김준일 대표. 예. 그래서 이거가 원래 오늘쯤에 나오는 걸로 예측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부터 10월 14일 날 중간 감사 결과 발표합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던 게 오늘이네요. 예. 근데 요거가 이제 알려지게 된 게 사실은 적극적으로 보도자료를 낸 게 아니라 언론 보도로 먼저 알려지고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 보도자료를 낼 수밖에 없는 형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전개가 된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하셨다시피 감사위원회 의결 안 거친 거에 대해서 그냥 언론 보도로 어차피 알려졌으니 한번 그냥 다 알려줄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감사원이 한 거 아니냐. 그럼 뭐 오늘 이렇게 보여요. 중간 감사 결과 발표는 따로 없어요? 없는 걸로 어제 예. 보도자료로 가름이에요? 완전히 확인되지는 않았는데 없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현재 나중에 할 것 같아요. 네. 나중에 나중에. 의결을 거쳐야 된다, 안 거쳐야 된다 이것도 이론이 있는데 논란이 이제 있죠. 거기에 포함이 되는 내용들에 따라서 의결 거쳐가지고 중간 결과 발표는 따로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일단 오늘은 아닐 가능성이 좀 크군요. 그러면. 네. 그래요. 그래서 예상된 결과가 나왔죠. 20명 이제 수사를 이제 의뢰를 하고.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사실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좀 주목해봐야 될 거는 검찰에서 지금 대통령실 그 국가기록관 압수수색을 한 달째 하고 있는데 지금 내용이 안 나오고 있어요. 뭐를 했는지. 다만 저번에 내용이 한번 나왔던 게 처음에 이제 이대준 씨가 저기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거 실종된 네. 이후에 모였는데 회의록이 없더라. 뭐 요런 내용까지만 나왔어요. 그건 이제 검찰에서 이제 뭐 검찰발로 나온 건데 거기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그런 무슨 말들이 오갔는지 회의록을 아예 작성을 안 했으면 대통령 기록물 이제 물법 위반이거든요. 뭐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이제 이 박지원 국정원장이나 서훈 안보실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검찰 조사가 들어가면서 이게 윤곽이 드러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쟁점, 사실 월북의 정황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고 그거를 어떤 정보 판단을 하는 게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냐, 뭐 요거에 좀 쟁점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준석 전 대표 무고 혐의로 검찰 송치됐어요. 네, 전에 경찰에서 성접대 혐의는 공소권 없음, 즉 죄가 없는 거라고 단정짓진 않았지만 하여튼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가 없다 이런 취지로 1차적으로 결론을 냈었거든요. 냈어요. 근데 이제 어제 이게 경찰이 발표한 건 아니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이 성접대 혐의를 공개한 그 가로세로 연구소를 고소를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또 다시 무고다라고 강신업 변호사라고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 변호사가 또 무고 혐의를 걸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송치, 즉 죄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보자면은 이 성접대 혐의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경찰이 결론 내렸다 이런 점이 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무혐의가 된 거지만 불송치가 된 건데 네. 무고한 사람을 고발했다. 무고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리저리 정황을 보니 성접대가 진짜 있었는데 무고하게 고소를 했네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성접대가 경찰은 판단했다? 있었다라고 경찰이 판단을 한 거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검찰로 가서 수사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그렇죠. 검찰로 넘어가서 또 다시 결론을 보게 될 거고요. 음. 다만 이번에 경찰이 이렇게 한 이유 좀 어떻게 된 거냐 좀 궁금해서 법조계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네. 이제 성매매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엄격해가지고 아주 구체적인 증거가 나와야 된대요. 근데 반면에 무고에 대응하는 성상납,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정도는 정황 증거만 있어도 인정되는 과거의 판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 요번에는 이 부분은 좀 걸었던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찰 조사 내용들도 보니까 네. 소위 마담이라고 불리는 그런 접대 여성을 연결해준 업소 관계자도 조사를 한 그런 이력이 있고 또 숙박업소 예약 기록 그리고 김성진 대표의 수행비서 이제 예약하고 뭐 사람 소개해주고 이런 역할을 한 사람의 전화 통화 녹취나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해서 이걸 가지고 정황 증거를 제시하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런 정황 증거들로 경찰은 일단 무고죄 있다, 혐의 있다 보고 검찰로 송치했다는 내용까지 전해드리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그럼 정치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문제는 오늘 2부에 김재원 전 최고위원 나옵니다. 거기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